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야, 할망구. 오늘 장사 공짜로 하려고 작정했어? 이 구역 신촌 재규어 형님들 담뱃값도 안 줘? 토요일 밤 8시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는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였다. 불야성을 이룬 네온사인이 차가운 밤 공기를 붉고 푸르게 물들였고 20살의 객기와 알코올 그리고 값싼 향수 냄새가 뒤엉켜 이 도시만의 독특한 아우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클럽에서 터져나오는 EDM의 묵직한 베이스가 심장을 울렸고 그 위로 버스커의 애절한 발라드와 행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쌓였다. 차지하는 이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 거리가 낯설었다. 불과 2달 전 그녀가 숨 쉬던 곳은 이곳과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적의 숨소리만을 쫓던 곳,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그곳에서 차지하는 이름 대신 섀도우라는 코드명으로 불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전역증 한 장과 함께 민간인이라는 방탄복보다 더 무겁고 어색한 신분을 얻었다. 지안아, 너 대체 어디야? 우리 상상마당 앞인데 너 또 길 잃었지? 방금 도착한 친구 박소희의 메시지가 휴대전화 액정을 밝혔다. 특유의 높은 목소리가 음성 지원되는 듯 했다. 지아는 희미하게 웃었다. 검은색 윈드브레이커의 카고 바지, 그리고 발에 익은 전술화 대신 딱딱한 새 운동화. 이 모든 것이 아직은 그녀의 몸에 완전히 붙지 않은 듯 겉돌았다. 오늘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 차지안이 아닌 친구 차지안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소희와 대학 동기였던 김민준을 만나기로 한 날. 그들이 예약해둔 홍대 조폭 떡볶이의 매콤한 냄새가 벌써부터 코끝을 간지럽히는 듯 했다. 그때였다. 모든 소음을 비집고 들어온 날카로운 고성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이게 진짜 귀가 처먹었나? 돈 10만 원이 없어서 이 지랄이야 지금? 지안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인파의 흐름에 역행하며 멈춰 선 그녀를 술에 취한 대학생 무리가 툭 치고 지나갔지만 지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 7년간 2.0의 시력을 유지하며 야간 투시경 너머로 표적을 식별해내던 그 눈이 소리가 난 곳을 정확히 포착했다. KT&G 상상마당 건물로 향하는 골목 어귀, 사람들이 불쾌하다는 듯 슬쩍 피해가며 만들어낸 작은 공터. 그곳에 낡은 리어카 한 대가 서 있었다. 리어카 위에서는 숯불이 담긴 낡은 드럼통이 위태롭게 연기를 피우고 있었다. 고소한 군밤 냄새가 매캐한 연기와 함께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리어카를 지키듯 추위에 잔뜩 몸을 웅크린 백발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 앞을 막아선 것은 2명의 사내였다. 이 거리의 자유분방함과는 완벽하게 이질적인 존재들. 억지로 맞춘 듯한 검은색 정장, 풀지도 않은 넥타이, 그리고 손목을 덮은 요란한 문신. 방금 전 그 천박한 욕설을 내뱉은 것은 좀 더 덩치가 큰 불도저 같은 인상의 남자였다. 고광철. 이 일대 유흥가를 쥐고 흔든다는 신촌 재규어파의 신진 행동대원이었다. 할머니. 우리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했지.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야 한다고. 고광철 옆에 선 깡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거들었다. 윤태섭.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었다. 총각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줘. 손주 녀석이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이거 다 팔아야 수술비 보탤 수 있는데 응?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숯불 연기 때문인지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했다. 주름진 손이 리어카 손잡이를 간절하게 붙잡았다. 아, 씨발. 또 그 레퍼토리야. 고광철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우리가 자선 사업가야? 네 손주 수술비가 우리랑 뭔 상관인데?
그는 분풀이라도 하듯 쉬는 지 얼마 안 된 듯한 반짝이는 구두발로 리어카 앞에 놓인 군밤 봉투를 3개 걷어찼다. 와르르.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던 군밤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처참하게 굴러떨어졌다. 아이고, 내 새끼들.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떨어진 밤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다. 그 순간 고광철이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어딜 만져. 더러운 손으로. 털썩. 가뜩이나 굽은 허리에 놓이는 그 작은 힘에도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굴러떨어진 밤톨 몇 개가 할머니의 몸 위로 부딪혔다. 지안의 몸속 피가 차갑게 식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의 시선은 뜨거웠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수많은 스마트폰이 불빛을 터뜨리며 이 자극적인 광경을 콘텐츠로 저장하기 바빴다. 그들의 렌즈는 공포에 떠는 노인과 포악한 젊은 남자를 공평하게 담고 있었다. 지아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112. 3개의 숫자를 눌렀다. 출동 예상 시간 최소 5분. 그녀의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상황 분석이 끝났다. 피해자 고령의 여성. 방어 능력 전무. 가해자 남성 둘. 1번 고광철 흥분 상태. 2번 윤태섭 주변 경계 중. 위협 수준 B. 관여 금지. 민간인. 지아는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그녀는 이제 섀도우가 아니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려 친구들이 기다리는 상상마당 쪽으로 발을 옮기려 했다. 그때였다. 제발 제발 우리 강아지 밥값인데. 할머니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엎드린 자세로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진 밤톨을 주워 담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처절한 손짓이 지안의 발목을 붙잡았다. 지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폭 떡볶이는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상상마당으로 향하지 않았다. 인파의 흐름을 거슬러 소란의 중심부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구경꾼들이 만들어낸 원 안으로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태연하게. 저기요. 지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 거리의 모든 소음을 일시 정지시키는 듯한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고광철과 윤태섭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윈드브레이커의 카고 바지. 꾸미지 않은 앳된 얼굴. 고광철의 입가가 비열하게 뒤틀렸다. 뭐야 아가씨? 꼬리치게? 지금 오빠들 좀 바쁜데. 저기 가서 줄 서. 푸하. 형님, 제 완전 형님 스타일인데요. 윤태섭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지아는 그들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턱짓으로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가리켰다. 일으켜 세워드리세요. 뭐? 고광철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리고 흩어진 밤 주워서 사과하세요. 마지막으로 변상하시고요.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윤태섭이 씹던 껌을 바닥에 뱉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가 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을 천천히 빼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지갑이나 담배가 아니었다. 은색으로 번뜩이는 날카로운 커터칼이었다. 딸깍. 그가 칼날을 뽑아 올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아가씨, 얼굴에 그림 좀 그려줄까? 오빠가 요즘 미술에 관심이 많거든. 윤태섭이 칼끝을 지안의 얼굴 앞에서 흔들며 위협했다. 주변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몇몇은 뒷걸음질 쳤고 더 많은 이들이 카메라에 줌을 당겼다. 지아는 그 칼끝을 바라보았다. 707에서 대검 훈련을 받을 때 상대하던 케이바 나이프에 비하면 저것은 그저 날카로운 종이장에 불과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지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칼 멀쩡히 주머니에 다시 넣고 가게 해드릴게요.
이 시발년이 진짜. 윤태섭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가 죽어. 라고 외치며 지안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 순간 지안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인간의 반응 속도라고 보기 힘든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칼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칼날의 궤적 안으로 파고들었다. 팍! 지안의 왼손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칼을 쥔 윤태섭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손목을 꺾어버렸다. 으악! 윤태섭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손에서 커터칼이 힘없이 떨어졌다. 지안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꺾인 손목을 놓아주지 않은 채 그대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무릎으로 찍어내렸다. 우드득. 뼈와 연골이 뭉개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태섭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다. 지안은 무너지는 윤태섭의 몸을 가볍게 밀쳐내고 바닥에 떨어지는 커터칼을 발로 밟아 멈춰 세웠다. 이 모든 것이 단 2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증발한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고광철은 자신의 담뱃갑을 꺼내려던 손을 그대로 멈춘 채 부러진 팔을 붙잡고 바닥에서 경련하는 윤태섭과 그 위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차지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넘쳐 흐르던 객기와 포악함은 사라지고 오직 본능적인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얼어붙은 고광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음. 낮고 차가운 그녀의 한마디가 고광철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이 미친년이. 고광철은 공포에 질렸지만 그 공포는 이내 수치심과 분노로 바뀌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이 거리 한복판에서 그것도 여자 하나에게 동료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내가 감히 우리 재규어파를 건드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고광철은 비명을 지르며 지안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100kg이 넘는 거구를 실어 그대로 지안을 들이받으려 했다. 일반적인 여자라면 그 육탄 돌격 한 방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될 수도 있는 무식하고도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위험해. 피해. 주변에서 외침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지안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고광철의 돌진은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보였다. 정면 돌진. 속도 초속 6m. 예상 충격 지점 1.2초 후. 좌측 어깨가 먼저 들어온다. 왼쪽으로 쏠린 무게중심. 턱이 무방비로 노출. 그녀는 707에서 120kg의 중무장한 대테러 요원들을 상대로 수천 번이나 반복했던 대응 시뮬레이션을 떠올렸다. 고광철의 육중한 몸이 지안과 충돌하기 직전 지안은 왼쪽으로 반보 물러서는 듯 하더니 그와 동시에 고광철의 돌진 궤적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고광철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그의 무게 중심을 더욱 앞으로 쏠리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발이 지면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퍽! 묵직한 소리와 함께 지안의 팔꿈치가 정확하게 고광철의 명치, 복부 신경총에 박혔다. 컥! 고광철의 눈이 뒤집혔다. 폐 속의 모든 공기가 강제로 빠져나가는 고통, 숨이 쉬어지지 않는 지옥 같은 감각에 그의 거대한 몸이 그대로 멈춰 섰다. 하지만 지안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광철의 목덜미를 잡아채 아래로 끌어내리며 솟구쳤던 몸의 반동을 이용해 그의 안면을 자신의 무릎으로 찍어 올렸다. 콰직! 고광철은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는 으스러진 코뼈를 부여잡고 거대한 통나무가 쓰러지듯 아스팔트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단 10초.
방금 전까지 홍대 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두 명의 신촌 재규어파 조폭이 깡마른 여자 하나에게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는 이제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음악 소리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쓰러진 두 남자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수백 명의 군중이 숨을 참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차지한. 그때 이 모든 비현실적인 광경을 뚫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소희와 김민준이었다. 그들은 약속 장소에서 오지 않는 지안을 기다리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온 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깡패들과 그 중심에 차갑게 서 있는 친구 차지안의 모습이었다. 지안아, 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소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다. 저 사람들 내가 다. 괜찮아? 민준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물었다. 너 다친 데는 없어? 지안은 친구들의 목소리에 비로소 섀도우에서 차지안으로 돌아온 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난 괜찮아. 근데 삼겹살은 좀 늦게 먹어야겠다. 지안이 애써 웃으며 말하는 순간 저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신고한 경찰차가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는 토요일 밤의 열기로 터져나갈 듯했다. 취객들의 고성방가, 분실물 신고 시비가 붙은 연인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지안과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마태식 일당과 최 할머니는 가장 큰 이슈가 되어 한쪽 구석에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한유진 씨, 아니 차지안 씨. 조서를 작성하던 젊은 순경이 골치가 아프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이 건장한 남자 두 명을 차지안 씨 혼자서, 그것도 맨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의 눈에는 의심보다 경악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고광철은 코뼈가 함몰되고 갈비뼈에 금이 갔으며 윤태섭은 팔목 골절과 팔꿈치 인대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네. 그들이 먼저 흉기를 들고 할머니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흉기? 흉기라니. 저 미친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반대편에 앉아 응급처치를 받던 윤태섭이 악을 썼다. 전현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한테 시비를 걸고 다짜고짜 폭행을 했다고요. 안 그래 형님? 고광철은 코에 솜을 박은 채 지안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저기요 경찰 아저씨. 이 할머니가 증인이에요. 소희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다. 저 나쁜 놈들이 할머니 돈 뺏으려다가 안 되니까 밥 없고 할머니까지 밀쳤다고요. 아가씨 말이 맞아요. 저 총각들이 나한테 자릿세 내라고 흑. 최 할머니가 울먹이며 증언했다. 상황은 명백해 보였지만 조폭들의 부상 정도가 너무 심각했다. 담당 경찰인 오경위는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차지안 씨,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오경위가 날카로운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며 물었다. 무직입니다. 무직인데 이런 기술을 쓰신다고요? 운동하셨습니까? 격투기 선수? 그냥 호신술을 좀 배웠습니다. 호신술? 푸하. 저게 호신술입니까? 저건 살인 기술이지. 고광철이 으르렁거렸다. 그때였다. 지구대 문이 활짝 열리며 한순경이 흥분한 목소리로 뛰어들어왔다. 경위님, 경위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홍대 실시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난리 났습니다. 순경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불과 30분 전에 벌어진 홍대에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도 여러 각도에서 아주 선명하게. 영상은 고광철이 할머니의 군밤 봉투를 걷어차는 장면부터 시작되었다. 야 할망구,
오늘 장사 공짜로 하려고 작정했어? 아이고, 내 새끼들. 어딜 만져. 더러운 손으로. 할머니가 밀쳐지는 장면 그리고 윤태섭이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드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아가씨, 얼굴에 그림 좀 그려줄까? 그리고 이어진 지안의 압도적인 제압 과정. 마치 잘 짜인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군더더기 하나 없는 그녀의 움직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지구대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영상이 끝나자 오경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고강철과 윤태섭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윤태섭 씨. 네. 당신 아까 흉기 같은 거 든 적 없다고 했죠. 근데 이 영상에 찍힌 커터칼은 뭡니까? 그건 밤 깎아 먹으려고. 시끄러워. 오경희가 책상을 내리쳤다. 특수공갈,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거기다 흉기 불법 소지까지. 당신들은 오늘 여기서 밤새울 준비나 해. 싹 다 수갑 채워.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지구대 안에 울려 퍼졌다. 이 씨발. 이거 나. 너 인연. 고강철은 연행되면서도 지안을 향한 저주를 멈추지 않았다. 내가 누군지 내가 꼭 알아낸다. 우리 신촌 재규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우리 양 회장님이 너 같은 년 하나 처리 못할 것 같냐고. 내가 반드시 내년 집 주소 알아내서 사지를 찢어 죽일 거야. 그의 도끼 어린 외침이 지안의 귓가에 섬뜩하게 박혔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차지안과 친구들이 지구대를 나섰을 때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홍대의 시끄럽던 열기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고 거리는 술에 취한 사람들과 쓰레기들로 어지러웠다. 최 할머니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떡볶이와 삼겹살을 기대하던 평범한 토요일 밤은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한 조각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가자. 뭐라도 마시자.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근처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로 두 사람을 이끌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세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아무도 선뜻 커피에 손을 대지 않았다. 지안아.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발랄함 대신 낯선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너 솔직히 말해. 너 도대체 뭐야? 호신술이라고. 아까 경찰서에서 한 말, 그거 거짓말이지? 그건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건 호신술이 아니었어. 소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 무서웠어. 저 깡패들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팔을 부러뜨릴 때 내 눈 너 그런 눈 처음 봤어. 7년 동안 군대에 있다더니 너 도대체 무슨 군대에 있었던 거야? 민준도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안아. 소의 말이 맞아. 우린 내 친구야. 내가 오늘 할머니를 도운 건 정말 용감한 일이지만 그 과정은 평범하지 않았어. 고광철이라는 그 깡패가 마지막에 한 말 들었지? 신촌 재규원이 양 회장이니. 넌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걸 수도 있어. 지아는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만 바라보았다.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사실 나 707 특수임무단 소속이었어. 대테러, 요인 암살, CQC 근접 전투가 내 주특기였지. 오늘 쓴 기술은 사실 사람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 가장 부드러운 기술에 속해.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평범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영원히 끝장날 것이다. 그녀가 7년간 지켜온 국가기밀 유지 서약은 둘째치고라도 그들은 자신을 괴물 보듯 하게 될 터였다. 특수부대에 있었어. 지안이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모래알처럼 까슬까슬했다.
특수부대? 응. 그냥 좀 훈련이 힘든 곳이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나 봐. 미안해, 놀라게 해서. 미안할 일이 아니잖아. 소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넌 지금 우리한테 미안해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그 깡패들 보복하러 올 거야. 어떡할 거야, 너? 괜찮아. 지안이 말했다. 나 하나쯤은 내가 지킬 수 있어. 그게 아니야. 민준이 답답하다는 듯 마른 세수를 했다. 넌 이제 군인이 아니야, 지안아. 여긴 전쟁터가 아니고 법이 있는 사회라고. 내가 그들을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그들의 방식대로 보복이 돌아올 거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잉. 지안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녀가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지안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런 시간에 올 전화가 없었다. 소희와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가운데 지안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네. 섀도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지안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낮고 묵직한, 그리고 그녀가 지난 7년간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목소리. 그녀의 전 부대장이자 707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박진철 소령이었다. 소령님, 어쩐 일이십니까? 지안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든 채로 바뀌었다. 수화기 너머로 박소령의 가벼운 헛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어쩐 일이냐니. 전역한 지 2달 만에 아주 큰 사고를 치셨던데. 홍대 걷고 싶은 거리의 걸크러쉬, 정의의 윈드브레이커. 지금 인터넷이 아주 자네 활약상으로 뜨거워. 차지한 하사.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지. 다만 내가 좀 과했어. 박소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상대한 놈들 그냥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니야. 신촌 제규업하는 최근에 급성장하는 놈들이고 그 뒤에 양 회장이라고 불리는 놈은 화양그룹이라는 합법적인 기업 간판을 달고 있어. 내가 오늘 아주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거야.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전화하셨습니까? 저를 질책하시려고. 아니. 박소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경고하려고. 내가 민간인이 된 순간부터 넌 더 이상 부대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내 저녁. 박소령이 무거운 침묵 끝에 말했다. 내 저녁 처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끝나지 않았다. 내 신상 정보가 지금 우리가 절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어. 네. 그게 무슨. 지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간단히 말하지, 차하사. 박소령의 목소리가 지안의 귓속에 얼음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그 양 회장이라는 놈이 내가 누군지 알아내는 데는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놈들뿐만이 아니야. 그들도 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들이라면. 그래. 박소령은 지안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그녀가 707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 그녀의 과거와 얽힌 그 끔찍한 조직의 이름을 내뱉었다. 내가 5년 전 작전 중에 놓쳤던 그림자들. 그놈들도 내가 홍대에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1초였지만 차지안에게는 100초처럼 느껴졌다. 카페 안의 소음, 믹서기 가는 소리,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일순간 멀어지고 박진철 소령의 낮은 목소리만이 그녀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림자들입니다. 심장이 차가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감각. 5년 전 중앙아시아의 먼지투성이 작전 지역에서 동료의 피를 뒤집었었던 그날의 악몽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지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어떻게 제 전역 정보가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군사 기밀입니다.
나도 그게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야. 박소령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누군가 위에서 자네의 파일을 열람했어. 저녁 처리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시킨 그 라인을 역추적 중이지만 꼬리가 이미 잘렸더군. 자네는 민간인이라는 미끼로 풀려난 거야, 차하사. 하사 아닙니다. 전역했습니다. 지안이 기계적으로 정정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놈들은 자네가 섀도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오늘 밤 자네는 홍대 한복판에서 나는 여기 있다고 아주 크게 광고를 해버렸지. 인터넷에 떠도는 그 영상, 지금쯤이면 그놈들 서버에도 백업이 끝났을 거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영상. 자신을 촬영하던 수백 개의 스마트폰. 그것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조준된 수백 개의 표적지였다. 양 회장. 신촌 재규업파. 그놈들은 그저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에 불과해. 진짜 사냥꾼은 그림자들이야. 그놈들이 왜 화양그룹 주변을 맴도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자네의 정보가 풀렸는지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지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차하사. 아니, 차지한 씨. 박소령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민간인 신분을 확인시키듯 불렀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난 이제 자네에게 어떠한 명령도 지원도 해줄 수 없어. 이건 명령이 아니라 한때 자네의 상관이었던 사람의 부탁이다. 말씀하십시오. 사라져. 지금 당장. 자네가 707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다시 섀도우가 되는 거야. 다만 표적을 암살하는 섀도우가 아니라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완벽한 유령이 되어야 해. 자네의 친구들, 가족 그 어떤 연결고리도 만들지 마. 그게 자네가 살 길이고 그들 또한 살리는 길이다. 전화가 끊겼다. 지아는 한동안 콘크리트 기둥처럼 굳어 통화가 종료된 휴대전화의 검은 화면만을 응시했다. 지아나.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긴 것은 박소희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소희와 김민주는 마치 다른 세상의 생명체를 보는 듯한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 지안이 전화를 받으며 보여준 날카로운 반응, 소령님, 군사기밀 같은 단어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던 모든 온기. 너 누구랑 통화한 거야? 하사라니? 너 대체 소희가 울먹이며 물었다. 지아는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7년간 그리워했던 일상. 떡볶이를 먹고 시시한 농담을 하며 웃고 평범하게 취업 걱정을 하는 살. 그 모든 것이 저 두 사람의 눈동자 안에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일상에 끼어들 수 없는 이물질이었다. 박소령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평범한 친구들은 표적이 될 수 있었다. 소희야. 민준아. 지안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오늘 너희와의 약속 망쳐버려서. 그런 게 아니잖아. 소희가 소리쳤다. 카페 안에 몇몇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떡볶이가 아니라고. 너야 너.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아까 그 깡패들 그리고 지금 이 전화 너 무서워, 지아나. 7년 만에 만난 내가 너무 낯설고 무섭다고. 소희야, 진정해. 민준이 소희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의 시선 역시 지안을 향해 있었다. 지안아. 우리도 알아. 내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거.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뭘 걱정해야 하는지는 알려줘야 할 거 아냐. 아까 그 깡패들 그냥 안 끝날 것 같았어. 너 괜찮은 거야?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난 너희가 알던 차지안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게. 너희는 날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오늘 밤 날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거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 지안아. 지안은 친구들의 절규 같은 외침을 뒤로하고 카페 문을 밀고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홍대의 거리는 이제 한산해져 있었다. 구토 자국과 버려진 전단들만이 지난밤의 광란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707에서 배운 감정 통제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이었다. 우는 것은 사치였다. 그녀는 걸었다. 망원동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갈 수 없었다. 박소령의 경고대로 그곳은 이미 안전 가옥이 아니라 덫이 되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인파가 사라진 거리를 걸으며 7년간 몸에 익힌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시선. 분명히 느껴졌다. 단순한 행인의 시선이 아니었다. 술 취한 사람의 흐릿한 눈동자도 아니었다. 목적을 가진 훈련된 감시자의 시선. 지아는 길모퉁이의 편의점 유리창을 스치듯 바라보았다. 검은색 후드, 마스크, 평범한 차림. 하지만 그는 지안이 멈칫하자 몸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프로의 여유였다. 한 명이 아니야. 그녀의 뒤쪽 50m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거북이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신촌 재규어파의 어설픈 미행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지안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 그림자들. 박소령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지아는 홍대 입구역 2번 출구로 향하는 척하다가 마지막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 사이로 몸을 섞었다. 그리고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타는 척하다가 버스 뒤편으로 몸을 돌려 연남동으로 향하는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경의선 숲길. 이 새벽에 그곳은 완벽한 어둠과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숲길을 가로질러 주택가 담벼락을 넘었다. 707에서 배운 도시 침투술이었다. 옥상을 타고 좁은 담벼락 사이를 통과하며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집요했다. 지안이 한 빌라의 옥상에서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가 방금 전 통과했던 골목 어귀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다. 그리고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지안이 사라진 골목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들어 그녀가 숨어있는 옥상 방향을 정확히 바라보았다. 그가 웃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 비웃고 있었다. 지아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동선을 예측하고 있었다. 아니, 유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곳, 서울은 그녀에게 거대한 감옥이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과 신분, 그리고 정보였다. 망원동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기 전에 숨겨둔 비상금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비상금을 꺼내는 순간 그림자들은 그녀의 다음 행선지를 확신할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낡은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부러뜨려 하수구에 버렸다. 차지안의 삶은 오늘 밤 이 홍대 거리에서 공식적으로 사망했다. 새벽 4시. 도시는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차지안은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연남동의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유령이 되었다. 그림자들의 감시망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잠시 줄을 놓아준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녀가 무언가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망원동 오피스텔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미 함정일 터.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역 뒤편 만리동의 낡은 여인숙이었다. 707의 모든 요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자신만의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지안의 계획은 이곳 만리동의 평화장 여인숙 302호였다. 5년 전 첫 월급을 탔을 때
그녀는 이곳에 장기 투숙 방을 하나 잡아두었다. 주인 할머니에게는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 공부하는 조카라고 둘러댔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자동이체했고 1년에 한두 번 들러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전부였던 그 방. 새벽에 푸른 빛을 받으며 여인숙에 도착했을 때 주인 할머니는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다. 지아는 발소리를 죽여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랐다. 302호의 낡은 자물쇠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방 안은 5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듯한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지아는 문을 잠그고 창문에 커튼을 친 뒤 방 안에 설치해 두었던 침입 감지기를 확인했다.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한 올. 자신이 설정해둔 트랩은 온전했다. 이곳은 아직 발각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장판을 드러냈다. 그 아래에 숨겨둔 것은 버그아웃 백이었다. 가방 안에는 현금 500만 원, 대포폰 서너 개, 위조 신분증 한 세트 이름 김지수, 그리고 간단한 응급 처치 키트와 다목적 공구, 마지막으로 USB 스틱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즉시 김지수가 되었다. 윈드브레이커를 벗고 가방 안에 평범한 회색 후드티와 캡 모자로 갈아입었다. 이제 정보가 필요했다. 신촌 재규업파 화양그룹, 양 회장, 그리고 그림자들. 이들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구로디지털 단지였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의 수많은 PC방 중 하나. 그곳은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현대의 은신처였다. 그녀는 가장 구석진 자리, 출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를 택했다. 그녀는 USB 스틱을 꽂았다. 일반 윈도우로는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된 OS가 부팅되었다. 그녀가 접속한 곳은 다크웹의 특정 노드. 707 시절 정보전 담당이었던 코드명 헌터가 구축해놓은 비공식 정보망이었다. 화양그룹. 검색어는 간단했다. 표면적으로 화양그룹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건설, 물류 회사였다. 대표는 양춘삼. 언론에는 자수성가한 신화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내자 악취가 진동했다. 재개발 지역의 강제 철거, 용역 깡패 동원, 경쟁사 대표의 의문스러운 자살. 그리고 그 모든 더러운 일의 중심에는 신촌 재규업파가 있었다. 신촌 재규업파는 화양그룹의 비공식 해결사 조직이었다. 어제 지안이 마주쳤던 홍대거리. 그곳 역시 화양그룹이 추진하는 홍대 연남 복합문화타운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최 할머니의 군밤 리어카는 그들의 정리 대상 1호였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 문제는 그림자들이었다. 지아는 검색어를 교차했다. 화양그룹과 중앙아시아, 양춘삼과 국방부, 빙고. 화양그룹의 이사진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윤성태. 5년 전 중앙아시아 작전 당시 현지 대사관 소속 무관이었던 남자. 당시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전역했던 그가 화양그룹의 고문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냈다. 화양그룹이 최근 인수한 부실 채권 목록. 그 중에는 5년 전 파산한 MIG 디펜스라는 방위산업체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부지는 바로 최 할머니가 장사를 하던 연남동 개발구역과 정확히 일치했다. MIG 디펜스는 5년 전 중앙아시아 작전의 무기 공급책이었다. 그리고 그림자들이 그 작전에 개입해 탈취하려 했던 물건을 운반하던 하청업체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5년 전 놓쳤던 물건을 찾고 있었다. 화양그룹은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그 물건이 숨겨진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두 거대한 세력의 충돌 지점에서 불꽃을 일으켜버린 것이다. 물건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는 건 알았다.
그때였다. 새로 개통한 대포폰이 낯선 진동을 울렸다. 발신자는 박소희였다. 지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어제 친구들에게 분명히 경고했다. 연락하지 말라고. 여보세요. 흐읍 지안아. 수화기 너머로 소희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슨 일이야? 지안아, 미안해. 내가 아까 내가 걱정돼서 너희 진망원동 오피스텔에 가봤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거기서 당장 나와. 소희야. 당장. 늦었어. 지안아. 소희의 목소리 뒤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지한 씨? 아니, 섀도우라고 불러야 하나? 고광철이나 윤태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차갑고 지적인 목소리였다. 우리 양 회장님께서 당신을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시네. 친구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주소로 와. 물론 혼자. 전화가 끊겼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최악의 시나리오. 그녀가 일상과 맺었던 단 하나의 연결고리가 결국 적의 손에 넘어간 가장 치명적인 인질이 되었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PC방은 여전히 키보드 소리와 게임 효과음으로 소란했지만 차지안의 세계는 완벽한 무음 상태가 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희의 울음소리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뇌관을 잘라냈다. 분노, 죄책감, 그리고 7년간 억눌러왔던 사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니터에는 화양그룹과 MIG 디펜스, 그리고 윤성태의 신상 정보가 여전히 떠 있었다. 그녀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화양그룹이 보낸 문자는 간단했다. 오후 3시. 파주 출판도시. 지혜의 숲 3구역. 대낮. 공개된 장소.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지안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림자들의 감시망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화양그룹이 먼저 그녀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지안은 PC방을 나와 즉시 움직였다. 파주까지는 약 1시간 반. 그녀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망원역 근처의 한 등산 용품점으로 향했다. 김지수의 신분증으로 카드를 긁었다. 필요한 것은 로프, 카라비너, 그리고 날이 잘 선 소형 등산용 칼이었다. 오후 2시 30분. 파주 출판도시는 평일 낮의 한적함과 여유로움으로 가득했다. 지혜의 숲은 거대한 서가로 둘러싸인 문화적인 성소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안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냥터로 보였다. 높은 천장, 수만 권의 책이 꽂힌 서가는 완벽한 엄폐물이자 동시에 저격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 통유리로 된 벽은 외부에서의 감시를 용이하게 했다. 지안은 약속 장소인 3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관광객들 사이로 명백하게 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귀에 무선 이어피스를 꽂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 고광철 같은 양아치가 아니라 화양그룹의 정식 보안팀이었다.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지안을 향해 걸어왔다. 아까 전화 통화를 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에 잘 다려진 슈트를 입은 남자. 차지한 씨. 만나서 반갑군. 나는 화양그룹 전략기획실의 윤성태 이사라고 하네. 지안의 눈이 가늘어졌다. 5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작전 실패에 책임을 졌던 그 윤성태가 살이 빠지고 더 교활해진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내 친구는 어딨지? 지안이 차갑게 물었다. 친구? 아, 박소의 양말인가? 윤성태가 비열하게 웃었다. 아주 발랄하고 귀여운 친구더군. 지금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차 안에서 편안하게 드라이브 중이야. 우리가 대화를 잘 끝마치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원하는 게 뭐지? 역시 707 출신이라 그런지 대화가 빠르군. 윤성태가 지안을 데리고 서가 사이의 외진 테이블로 이끌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치고 있었다. 간단해. 내가 5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회수했던 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공식적인 작전 보고서에는 회수 물품 없음으로 기록됐을 텐데. 공식 보고서? 윤성태가 경멸하듯 웃었다. 내 파트너였던 김 중사가 죽기 직전 내 품에 안겨준 그 물건 말이야. 작전이 그림자들의 개입으로 엉망이 되었을 때,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너는 그걸 챙겼어. 그리고 귀국 후 그건 감쪽같이 사라졌지. 국방부도 기무사도 그걸 찾지 못했어. 하지만 난 알아. 내가 숨겼다는 걸. 지아는 표정을 감추었다. 5년 전의 기억. 동료의 피가 손에 묻어나는 감촉.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전투 조끼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작은 USB 스틱. 그게 왜 당신 손에 있어야 하지? 그건 국가의 자산이다. 국가? 윤성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5년 전 그 지옥 구덩이에서 그림자 놈들한테 모든 걸 빼앗기고 작전 실패의 오명만 쓴 채 쫓겨났지. 하지만 양 회장님은 나를 거둬주셨어. 그리고 이제 우린 그 물건을 되찾아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 거야. 그 물건은 MIG 디펜스가 묻혀있는 이 파주 땅 어딘가에 숨겨진 게 아니야. 바로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한테 줄 이유는 없어. 물론 거절할 수 있지. 윤성태가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화면에는 한 창고 안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박소희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친구의 안전은 보장 못하겠군. 이 버튼 하나면 저 창고에 깨끗하게 불이 붙거든. 선택해 차지한. 내가 지키려던 그 낡은 애국심이냐, 아니면 내 친구의 목숨이냐. 지안이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잉. 지안의 주머니가 아니었다. 윤성태의 주머니에서 그가 아닌 다른 전화기가 울렸다. 윤성태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낯선 위성 전화를 꺼냈다. 발신자 번호는 제한됨. 윤성태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누구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윤성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당신들이 어떻게 해? 그는 태블릿 PC를 떨어뜨릴 듯 덜덜 떨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들을 끌어들였어. 무슨 소리야? 그림자들이야. 윤성태가 비명을 질렀다. 그놈들이 지금 지혜의 숲 전 구역을 포위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카페테리아 방향에서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통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윤성태의 보안 팀원들이 황급히 무전기를 꺼내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책장과 책장 사이 그 높은 서가의 그림자 속에서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괴한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은 윤성태의 보안 요원들의 목을 꺾고 급소를 타격하며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707의 그것과 닮아 있었지만 훨씬 더 무자비하고 기계적이었다. 그들은 그림자들이었다. 그림자들은 윤성태나 지안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듯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윤성태가 떨어뜨린 태블릿 PC, 박소희가 갇혀있는 그 창고의 위치 정보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아는 깨달았다. 그림자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물건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지를 확보하려 온 것이다. 지안을 움직이게 할 유일한 미끼를 화양그룹의 손에서 빼앗기 위해. 지안은 아수라장이 된 지혜의 숲 한가운데서 화양그룹과 그림자들이라는 두 거대한 포식자의 교차점에 서게 되었다. 파주 지혜의 숲 3구역.
수만 권의 지식이 잠들어 있던 성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크어! 카페테리아 통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윤성태의 보안 요원 중 하나가 목에 무언가 박힌 채 쓰러졌다. 그것은 총알이 아니었다. 깃털이 달린 굵은 마취총의 다투였다. 그림자들의 등장은 소리 없는 학살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높은 책장 위,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들이운 곳에서부터 나타났다. 검은색 전술복, 얼굴을 완전히 가린 방탄 마스크, 그리고 소음기보다 더 조용한 그들의 움직임. 윤성태의 화양그룹 보안팀이 권총을 뽑아들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사냥감의 목덜미에 이빨을 박아넣고 있었다. 저 새끼들. 막아. 쏴. 윤성태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총을 쏘기도 전에 쓰러졌다. 목이 꺾이고 관절이 부러지고 급소를 정확히 타격당해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훈련된 도살자가 가축을 해체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차지하는 이 모든 광경을 테이블 아래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707에서 그녀가 받았던 훈련 그리고 그녀가 상대했던 그 어떤 적보다도 그림자들은 한 수 위였다. 그들은 효율적이었고 무자비했으며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목적. 지안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 PC로 향했다. 박소희의 얼굴이 여전히 겁에 질린 채 울고 있는 그 화면. 한 명의 그림자 요원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보안 요원들을 확인 사살하듯 급소를 한 번 더 밟고 지안과 윤성태가 숨은 테이블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 역시 태블릿 PC에 고정되었다. 인질의 위치 정보. 그림자들의 목표는 물건 USB이 아니라 인질 박소희였다. 지안을 움직일 유일한 미끼를 화양그룹의 손에서 빼앗으려는 것. 안 돼. 지안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림자 요원이 태블릿을 짚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지안은 테이블 아래에서 짐승처럼 튀어나갔다. 그녀는 태블릿을 향해 몸을 날리지 않았다. 그 옆에 있던 책을 운반하는 무거운 철제 카트를 걷어찼다. 쾅! 수십 권의 두꺼운 양장본과 함께 철제 카트가 그림자 요원의 다리를 덮쳤다. 크! 예상치 못한 공격에 그림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물러섰다. 지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태블릿을 낚아챘다. 하지만 그림자의 반응 속도도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다리의 고통을 무시하고 지안의 머리를 향해 전술 장갑을 낀 주먹을 날렸다. 지안은 몸을 숙여 피하며 손에 잡히는 대로 두꺼운 법률 서적을 집어 그의 관자놀이를 후려쳤다. 퍽. 방탄 마스크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지만 그 충격은 고스란히 뇌를 흔들었다. 그림자가 비틀거리는 순간 지안은 태블릿을 품에 안고 거대한 서가 사이로 몸을 던졌다. 놓치지 마. 그림자 요원의 무전기에서 마스크를 통해 뭉개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수라장 속에서 다른 그림자 요원 2명이 즉시 지안이 사라진 방향으로 추격을 시작했다. 지안은 거대한 책의 미로 속을 달렸다. 이곳은 지식의 숲인 동시에 그녀에게는 완벽한 전장이었다. 높은 천장, 수십 개의 사각지대, 그리고 수만 개의 엄폐물. 그녀는 숨을 고르며 코너에 몸을 숨겼다. 태블릿 화면을 확인했다. 배터리는 34%. GPS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김포시 대구면 초월리. 소희가 갇힌 창고의 위치였다. 타다닥. 빠른 전술 스텝 소리. 2명이다. 그들이 지안이 숨은 통로의 양쪽을 포위하며 접근하고 있었다. 도간에 든 쥐. 지안은 위를 올려다보았다. 8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책장. 그 책장을 지탱하는 강철 프레임이 보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등산용품점에서 구매했던 얇은 와이어 로프와 카라비너를 꺼냈다.
그리고 책장 프레임을 향해 힘껏 던졌다. 철컥. 카라비너가 프레임에 걸리는 소리가 접근하는 발소리에 교묘하게 묻혔다. 이쪽이다. 한 명의 그림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그가 총구처럼 보이는 비살상 무기를 겨누는 순간 지아는 로프에 체중을 실어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림자 요원들은 당황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지아는 스파이더맨처럼 책장 상단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쏴! 잡아! 하지만 지아는 이미 그들의 사선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책장 꼭대기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 몸을 숨겼다. 그림자 2명이 책장 아래에서 그녀를 올려다보며 다음 행동을 결정하려 망설이는 순간 지아는 자신의 벨트에 매달린 등산용 칼을 뽑았다. 그녀가 노린 것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책장을 벽에 고정하고 있는 낡은 고정 볼트였다. 찾았다. 한 명이 지안을 향해 마취총을 발사했다. 휙. 다트가 지안의 팔을 스치고 책장에 박혔다. 지안은 고통을 무시하고 칼로 고정 볼트를 지렛대 삼아 힘껏 비틀었다. 기기기기. 오래된 금속이 비명을 질렀다. 아래에 있던 그림자 요원들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지안이 무엇을 하려는지. 피해.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지안은 책장 위에서 반대편 책장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녀가 방금 전까지 매달려 있던 거대한 책장, 수천 권의 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8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콱! 지진이 일어난 듯한 굉음과 함께 수천 권의 책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책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산사태였고 지식의 무게로 이루어진 압살 기계였다. 붉은색, 푸른색 표지의 책들이 먼지와 함께 그림자 요원들을 덮쳤다. 그들의 비명은 책더미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지아는 반대편 책장 위에 엎드려 자신이 방금 저지른 참사를 내려다보았다. 붉은 표지의 책들이 피처럼 바닥에 낭자했다. 붉은 책장. 하하.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스쳐 지나간 다트가 박힌 팔뚝을 움켜쥐었다. 마취약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단하군. 섀도우. 707의 명예를 혼자서 다 지키는군. 지안이 경련하듯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이 모든 소동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던 방금 전 지안과 싸웠던 첫 번째 그림자 요원이 서 있었다. 그는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지만 손에는 마취총을 굳게 쥐고 지안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마스크 너머로 말했다. 게임은 끝났어. 윤성태는 어딨지? 지안이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물었다. 윤성태? 그림자가 피식 웃었다. 저기 있잖아. 그가 가리킨 곳은 1층 출입구 방향이었다. 윤성태. 그는 공포에 질린 채 무너진 책장을 보며 넋이 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깨닫고 출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기어가고 있었다. 퍽. 그림자 요원이 쏜 다트가 정확히 윤성태의 목덜미에 박혔다. 윤성태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넌 이제 필요 없어졌거든. 그림자가 다시 지안을 겨눴다. 소희 내 친구는 지안의 시야가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글쎄, 그건 내가 우리에게 물건을 넘겨줄 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지. 그림자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위잉! 파주 지혜의 숲 전체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비상벨을 누른 것이다. 그리고 저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때로 몰려오고 있었다. 그림자의 동작이 멈췄다. 그는 혀를 차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지안을 포기하고 쓰러진 윤성태에게로 향했다. 그는 윤성태의 몸을 들쳐 업었다.
화양그룹의 이사. 그 역시 중요한 패였던 것이다. 다시 만나자 섀도우. 그림자는 지안을 책장 위에 버려둔 채 다른 비상구를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안은 무너진 책장 위에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마침내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포 창고의 위치가 찍힌 태블릿 PC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찌르는 것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변 냄새였다.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다. 여긴. 지아는 몸을 일으켰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마취의 기운은 거의 가신 상태였다. 그림자들이 사용한 것은 즉효성이지만 지속시간이 짧은 군용 마취제였다. 그녀가 누워있던 곳은 딱딱한 간이침대였다. 주변을 둘러보자 이곳은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 그녀가 비상금을 숨겨두었던 만리동 여인숙 근처에 버려진 지하 보일러실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일까? 의식이 끊기기 직전의 기억. 사이렌 소리. 그리고 박진철 소령님. 흐릿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들쳐 업었다. 707 특유의 화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익숙한 채취. 박소령이었다. 일어났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철 소령이 낡은 파이프에 기댄 채 캔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어떻게 파주해? 자네가 홍대에서 그 난리를 쳤을 때부터 자네 GPS는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 전역한 요원에게 불법 위치 추적기 심어놓은 상관이라 군법 회의감이군. 박소령이 자조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그림자들이, 그놈들이 자네에게 마취제를 쏜 순간 경보기를 울리고 경찰을 부른 것도 나다. 그놈들을 따돌리고 자네를 빼내오는데 꽤 애먹었지. 지아는 주머니를 뒤졌다. 태블릿 PC. 다행히 그대로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품에 안았다. 소령님, 제 친구가 납치됐습니다. 박소희. 김포 창고에 갇혀 있습니다. 알고 있다. 박소령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건 자네가 생각하는 단순한 납치극이 아니야.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안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화양그룹에 대한 정보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5년 전 중앙아시아 작전의 실패와 함께 사라졌던 물건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 윤성태는 껍데기야. 진짜는 양춘 3회장이지. 그리고 그 양춘 3이 노리는 건 자네가 가진 USB가 아니야. 그놈은 그림자들과 거래를 하려는 거다. 거래라니요? 자네가 가진 열쇠 USB는 5년 전 MIG 디펜스가 개발하던 끔찍한 물건의 봉인을 푸는 유일한 수단이지. 하지만 그림자들은 그 봉인을 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들은 그걸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지. 양 회장은 그 물건이 숨겨진 땅, 즉 연남동 재개발 부지를 원했고 그림자들은 그 물건의 열쇠를 가진 너를 원했어. 윤성태는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 망한 거고. 제 친구는요? 소희는 왜? 미끼. 박소령이 차갑게 말했다. 양 회장과 그림자들 양쪽 모두에게 자네를 끌어들일 가장 확실한 미끼였지. 그리고 그 미끼를 던져준 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던 배신자였고. 배신자? 박소령은 휴대전화의 다른 파일을 열었다. 어젯밤 지안이 홍대에서 소란을 피우기 직전 망원동 오피스텔 주변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박소희와 김민준이 지안의 오피스텔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으로 화양그룹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박소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김민준은 그는 담담하게 차에서 내린 남자와 악수를 했다. 지안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김민준. 그래. 자네의 대학 동기 김민준. 박소령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최근 화양그룹의 자금에 넘어가면서 수십억의 빚을 졌더군. 양 회장이 그 빚을 빌미로 김민준에게 접근했어. 내 친구 차지안의 동선을 알려주고 박소희를 유인해내면 빚을 탕감해주겠다. 라고. 지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깡패들의 폭력보다 그림자들의 위협보다 친구의 배신이 더 깊은 상처로 그녀를 찔렀다. 김민주는 박소희에게 지안이가 위험하니 우리가 먼저 가서 짐을 챙겨주자고 유인했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양그룹에 박소희를 넘긴 거야. 그림자들은 그저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화양이 인지를 확보하자 파주에서 가로채려 했던 거고.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김포 창고. 지안이 일어섰다. 몸이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눈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거기로 가야겠습니다. 혼자서? 박소령이 그녀를 막아섰다. 그곳은 덫이야, 지아나. 그림자들이 파주에서 윤성태를 확보했다. 그들은 이제 김포 창고에 남은 화양그룹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인지를 완벽하게 장악하려 할 거다. 그리고 김민주는 아마 그곳에서 양 회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겠지. 배신의 대가를 받으러. 그래서 가야 합니다. 지안이 박소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희를 구해야 하고 김민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 그가 왜 그랬는지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화양그룹이든 그림자들이든 이용 가치가 사라진 배신자는 가장 먼저 제거할 테니까요. 박소령은 지안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건 명령이 아니다, 지안아. 하지만 내 부하를 둘이나 잃을 순 없지. 박소령이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권총 한 자루와 탄창 2개를 꺼내 지안에게 건넸다. 군용 KO가 아닌 작고 가벼운 글록 26이었다. 707의 섀도우는 죽었어. 하지만 차지안은 살아야지. 이건 내가 민간인 차지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지안은 말없이 총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이성을 깨웠다. 그녀는 태블릿 PC의 전원을 켰다. 다행히 전원이 들어왔고 GPS는 여전히 김포시 대곡면 초원리의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다. 김포에 버려진 공장지대. 그곳은 덫이 지도였다. 그리고 지아는 그 덫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김포시 대곡면 초원리. 이름과 달리 초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곳은 서해안의 갯바람이 녹슨 철판을 긁어대는 버려진 공장들과 폐차장들의 무덤이었다. 태블릿이 가리키는 창고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민간인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곳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차지안은 창고에서 500m 떨어진 폐타이어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박진철 소령이 구해준 낡은 승용차를 버리고 707에서 배운 대로 어둠을 타고 침투했다. 시간은 자정. 만조가 가까워지며 바다 냄새가 짙게 풍겨왔다. 지아는 고성능 단안경으로 창고를 관측했다. 그림자들이 이미 장악했을 것이라는 박소령의 예상과 달리 창고 주변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아니, 화양그룹의 경비들이 지키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 5대. 귀에 이어피스를 꽂은 정장 차림의 사내 10여 명.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초조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파주에서 벌어진 일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거나 혹은 여기가 본대일 수도 있었다. 그림자들은 어디에? 지아는 감각을 곤두세웠다. 있었다. 그들은 늑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검이었다. 창고 지붕 위 크레인 암 그림자 속 그리고 건너편 폐공장에 깨진 유리창 너머. 그림자들은 거미줄을 치고 늑대들 화양그룹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안도 화양그룹도 아닌 제3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지잉. 그때 지안이 가져온 윤성태의 태블릿 PC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박소희의 영상이 아닌 새로운 참가자라는 알림과 함께 다른 영상 피드가 연결되었다. 그것은 창고 내부의 모습이었다. 넓고 텅 빈 창고 한가운데 테이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한 남자. 양춘 3회장. 그는 언론에서 보던 자수성가한 기업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값비싼 차를 마시며 마치 자신의 안방에 있는 듯 여유로워 보였다. 그의 맞은편 의자 2개. 하나에는 박소희가 묶인 채 앉아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김민준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묶여 있지 않았다. 민준군. 양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영상은 음성까지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자네 덕분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될 것 같아. 자네 아버님 빚 30억, 오늘부로 깨끗하게 없는 일로 하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민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양 회장이 미소 지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 자네 친구 차지한 말이야. 그 애가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 파주에서 내 이사 한 명을 아주 병신으로 만들어놨어. 그 애가 가진 물건만 있으면 돼. 그 물건만 있으면 저기 숨어있는 성가신 그림자 놈들도 다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민준군. 양 회장이 김민준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다. 지금부터 자네가 차지안에게 전화를 걸어. 소희가 위험하다. 내가 창고 위치를 안다. 같이 구하러 가자. 라고. 그 애가 널 믿고 이곳으로 오면 넌 빚뿐만 아니라 내 밑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묶여있는 소희를 바라보았다. 소희는 그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입에 붙은 테이프 너머로 억눌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어때? 할 수 있겠나? 양 회장이 물었다. 지아는 숨을 참았다. 이것이 그림자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들은 화양그룹이 지안을 유인할 미끼 김민준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김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령에게 받은 글록 26의 슬라이드를 소리 없이 당겼다. 그녀는 창고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지붕으로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창고 뒤편 낡은 환풍구 덕트를 노렸다. 707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침투술. 적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더럽고 좁은 길로 가는 것. 그녀는 환풍구 덮개를 제거하고 좁은 철제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먼지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오직 태블릿의 영상에 의지해 창고 내부로 접근했다. 여보세요? 지안아. 나 민준이야. 김민준의 목소리가 태블릿과 동시에 환풍구 너머에서 울려 퍼졌다. 그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아는 받지 않았다. 전화는 만리동 여인숙에 버려두고 온 대포폰으로 가고 있을 터였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회장님. 김민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래? 양 회장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럼 플랜 B로 가야지. 양 회장이 손뼉을 치자 창고 구석의 거대한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지안이 홍대에서 마주쳤던 고광철과 윤태섭이었다. 윤태섭은 팔에 깁스를 한 채였고 고광철은 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이런. 우리 재규업파 애들이 저 여자애한테 원한이 좀 깊어서 말이야. 양 회장이 낄낄 웃었다. 김민준 군, 자네는 선택을 했어야지. 하지만 기회를 놓쳤어. 고광철이 소희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2년 때문에 우리가. 회장님, 2년이랑 저 배신자 새끼,
지금 당장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안 돼. 김민준이 소리쳤다.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빚만 탕감해 주신다고. 약속? 양 회장이 차갑게 웃었다. 약속은 힘이 있는 놈들끼리나 하는 거야. 넌 그냥 내 장기판 위에 조리였고,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고강철이 김민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퍽. 김민준이 의자째 뒤로 넘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아는 자신이 노리던 환풍구 지점에 도달했다. 그녀는 창고 천장, 양 회장의 테이블 바로 위였다. 그녀는 환풍구 덮개를 발로 찼다. 콱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쇠붙이와 먼지 더미가 양 회장의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렸다. 뭐야? 모두의 시선이 천장으로 향한 순간 차지안이 어둠 속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10m 높이에서 쏟아지는 잔해들 사이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양 회장의 테이블을 밟고 착지하며 그 충격으로 테이블을 뒤엎었다. 양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차지안. 고강철이 눈을 의심하며 소리쳤다. 지아는 착지의 반동을 이용해 김민준을 밟으려던 윤태섭의 깁스한 팔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어깨를 밀어넣어 그의 몸을 들어 올렸다. 707 유술 메다꽂기였다. 쾅! 윤태섭은 방금 전의 환풍구 소리보다 더 큰 소리와 함께 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이 미친년이. 고강철이 소희를 방패 삼아 권총을 꺼내 들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2년 대가리 날아간다. 창고 안의 모든 화양그룹 조직원들이 지안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일촉즉발의 상황. 지안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오랜만이네, 고강철 씨. 지안이 차갑게 웃었다. 코는 좀 어때? 더 높여줄까? 닥쳐. 이 씨발년아. 무릎 꿇어. 당장. 지안이 무릎을 꿇으려는 척 몸을 낮추는 순간 핑, 핑, 핑. 창고의 모든 조명이 동시에 터져나갔다. 완벽한 어둠. 지안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이제 오셨군. 어둠 속에서 양 회장의 부하들이 지르지도 못하는 비명이 들려왔다. 퍽, 퍽, 쉿. 그림자들이 마침내 만찬을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화양그룹의 전멸 그리고 차지안이었다. 지아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단 하나의 목표만을 노렸다. 박소혜 그리고 그녀를 방패 삼은 고강철. 그녀는 어둠 속에서 7년간 훈련했던 대로 소리와 감각만으로 움직이는 섀도우가 되었다. 김포시 대곡면 초원리의 폐창고는 이제 지옥의 아수라장이었다. 모든 조명이 동시에 터져나간 완벽한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의 무자비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화양그룹의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하는지도 모른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갔다. 퍽, 퍽, 쉿. 날카로운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뼈 부러지는 소리. 어둠은 그림자들에게 완벽한 위장이자 무기였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창고를 떠돌며 열 감지 센서나 야간 투시경 없이는 볼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움직임으로 화양그룹 조직원들을 하나둘 처리해 나갔다. 차지아는 이 혼돈 속에서 자신만의 존재를 지워나갔다. 707에서 배운 야간 시야 활용술과 무음 이동술. 그녀의 발소리는 먼지 쌓인 바닥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호흡은 미세한 갯바람 소리에 묻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박소희였다. 어둠 속에서 양춘 3회장의 겁에 질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 무슨 대체 뭐야? 누가 감히 내 구역에? 불 켜. 불 켜라고. 지아는 그 비명 소리를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열감지에 집중했다. 고강철의 체온, 그리고 그가 방패처럼 움켜쥐고 있는 박소희의 체온.
그들은 창고 벽 쪽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스르륵. 지아는 낡은 선반 뒤에 숨어 글록 26을 겨눴다. 그녀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살상은 그녀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강철이 아닌 박소희의 안전을 원했다. 그녀는 고강철의 움직임을 읽었다. 그는 소희의 머리채를 잡은 채 공포에 질려 좌우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허공을 향해 무의미하게 총구를 흔들고 있었다. 탁! 지안의 왼손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고강철의 손목을 강타했다. 707에서 배운 무기 이탈술. 그의 손에서 권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크악! 이 인연이. 고강철이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지안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지안은 이미 그의 뒤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몸통을 잡아채 박소희에게서 분리시켰다. 소희야. 지안아. 으흑. 박소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지안에게 매달렸다. 입에 붙은 테이프는 이미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아는 소희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차가운 심장 속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퍼져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다. 콰직. 어둠 속에서 그림자 요원 하나가 고강철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고강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졌다. 그림자들은 화양그룹의 모든 조직원을 처리하고 있었다. 찾았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음성이 들려왔다. 방탄 마스크 너머의 눈이 어둠 속에서 지안과 박소희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다. 그림자들의 리더. 인질 확보 완료. 섀도우. 물건을 넘겨라. 그는 글록 17을 지안의 머리에 겨눴다. 물건? 지안이 품에 안긴 소희를 더욱 강하게 감쌌다. 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 파트너 김 중사가 죽기 직전 내게 넘긴 그 USB. 우리 시스템에서 명확하게 감지됐다. 그건 5년 전 MIG 디펜스가 개발했던 생체병기의 봉인을 해제하는 핵심 열쇠다. 생체병기. 그 단어가 지안의 뇌리에 박혔다. 5년 전 그녀와 동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림자들은 그 병기를 통제하려 했고 MIG 디펜스는 그것을 팔아넘기려 했다. 난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 지아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USB를 버그아웃 백에 넣어 만리동 여인숙에 숨겨두었다. 그녀가 PC방에서 접속한 USB는 단순한 부팅 디스크였다. 거짓말 마라. 그림자 리더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내 친구가 죽는 걸 보고 싶나? 내가 정말 그걸 가지고 있다면 벌써 도망쳤겠지. 지안이 침착하게 말했다. 난 여기 너희와 협상하러 온 거야. 내 친구의 안전, 그리고 너희가 찾는 그 물건의 위치. 물건의 위치? 그래. 이 창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양 회장이 재개발 부지를 파헤치던 이유도 그거고. 그림자들이 이 창고를 포위한 이유도 그거 아니야? 내가 가진 건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단서다. 그림자 리더의 눈이 흔들렸다. 그들은 지안을 통해 물건을 얻으려 했지만 지안이 단서만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들은 지안을 죽일 수 없었다. 시간 없어. 지안이 그의 불안감을 파고들었다. 지금쯤이면 경찰 특공대라도 올 거야. 이 창고의 폭동 소동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을 텐데. 707 요원이 조폭을 때려잡고 거기에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생각보다 빠르게 상황이 파악될걸. 뭘 원하는 거지? 그림자 리더가 물었다. 내 친구의 안전한 석방. 그리고 그림자들과의 협상. 너희가 그 물건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줄게. 내가 감히 우리에게 명령을 해? 명령이 아니야. 거래.
너희가 그 물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건 이미 증명됐어.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진 정보와 너희의 능력을 합치면 확실하게 그걸 파괴할 수 있어. 그리고 난 널 믿지 않아. 너희가 날 속이고 그 물건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 지아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김민준이 쓰러져 있는 곳을 확인했다. 그는 의식을 잃었지만 살아 있었다. 하지만 난 김민준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 양 회장이 그에게 약속한 새로운 인생. 그가 가진 정보는 너희에게도 필요할 거야. 그를 안전하게 탈출시켜줘. 그리고 내 친구와 함께 나가게 해줘. 그림자 리더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무전기에 대고 짧게 지시를 내렸다. 계약 성립. 그가 말하는 순간 창고의 비상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희미한 붉은 빛이 창고를 비추자 지옥 같은 광경이 드러났다. 화양 그룹 조직원들의 시신이 창고 바닥에 낭자했다. 양춘 3회장은 겁에 질려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림자 리더가 지안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명심해. 내가 약속을 어기는 순간 내 친구와 내 가족,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질 거야. 지안은 박소희를 부축하고 쓰러진 김민준을 어깨에 메었다. 걱정 마. 지안이 차갑게 말했다. 난 약속을 지키는 편이야. 너희와는 달리. 그녀는 박소희와 김민준을 데리고 창고의 비상구를 향했다. 붉은 비상등이 길을 밝혔다. 창고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박진철 소령이 경찰을 불렀을 터였다. 지아는 소희와 민준을 낡은 승용차에 태웠다. 소희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지만 지안의 품에서 벗어나자 조금씩 제정신을 차리는 듯 했다. 민준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지안아, 나 너무 무서웠어, 소희가 지안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 소희야. 내가 너무 늦었어.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많아서 지안아, 민준이 저 새끼가. 소희의 눈은 여전히 공포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지아는 민준의 뺨을 가볍게 때렸다. 김민준, 일어나. 이 새끼야. 민준이 신음하며 눈을 떴다. 그의 눈에 자신을 내려다보는 지안의 차가운 눈동자와 그 옆에서 자신을 증오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는 박소희의 얼굴이 들어왔다. 지안아, 소희야. 말해봐, 김민준. 지안이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왜 그랬어? 너 우리한테 대체 왜 이랬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미안해, 지안아, 소희야, 내가 너무 무서웠어. 우리 아빠 회사 부도나게 생겼다고 양 회장이 협박했어. 나보고 너희를 끌어들이면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그래서 친구를 팔아넘겼냐고, 이 개새끼야. 소희가 민준의 뺨을 때렸다. 민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지아는 민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7년 전 대학에서 처음 만났던 순수하고 열정 넘치던 후배. 군대에 있을 때도 매번 편지를 보내주던 다정한 동생. 그가 이토록 나약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박소령님께 전화해. 지금 당장 자수하고 양 회장의 모든 비리를 전부 폭로해. 너희 아버님 회사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너희 아버님 회사만은 살려줄게. 이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지안아, 내가 어떻게. 닥치고 해. 이 새끼야. 소희가 다시 민준을 때리려 하자 지안이 소희의 손을 잡았다. 하지마, 소희야. 지안이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저런 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야. 죽지 못해 살게 해주는 게 더 큰 벌이지.
그녀는 민준에게 박소령의 번호가 입력된 대포폰을 던져주었다. 지금 당장 자수하고 내가 아는 모든 걸 말해. 그리고 너희 아버님 회사. 내가 살려줄게. 하지만 오늘 이후로 넌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영원히.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절망, 그리고 배신감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차지아는 박소희와 함께 다시 만리동 여인숙으로 돌아왔다. 새벽에 여인숙은 다시 잠잠했다. 지아나, 나 무서워. 정말 괜찮은 거야?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소희가 지안의 팔을 꽉 잡았다. 지안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소희야.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라니 무슨 말이야? 박소령님이 물건을 파괴해야 한다고 했어. 5년 전 내가 놓쳤던 그걸. 그리고 그 물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가 내 손에 있어. 오늘 그림자들과 내가 한 거래는 그걸 찾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야. 그들은 그 물건을 통제하려 하고 나는 그걸 파괴할 거야. 그게 뭔데? 대체 그 물건이 뭔데? 지아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정보를 소희에게 보여주었다. MIG 디펜스 생체병기 중앙아시아 작전.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내 동료도. 난 이걸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소희의 눈이 두려움으로 커졌다. 지아나, 너 혼자서? 저런 무서운 사람들이랑 싸우겠다는 거야? 나 혼자가 아니야. 지안이 소희의 눈을 마주했다. 박소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난 이제 섀도우가 아니야. 난 차지안이야. 그리고 차지안은 내 친구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소희는 지안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굳은 결의와 함께 희미한 온기가 돌고 있었다. 나도 도와줄게.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 나도 도와줄 거라고. 너 혼자서 그런 위험한 일 시킬 수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옆에 있을게. 너 혼자 싸우게 안 할 거야. 지아는 소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7년간 외로웠던 섀도우의 살. 늘 혼자 싸워야만 했던 외로운 전사.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다. 고마워, 소희야. 지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지안이 소희를 다시 한번 끌어안았다. 우리 민준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나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나약할 수 있으니까. 그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둘이 도와주자. 민준이도 우리의 친구잖아. 소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의 여인숙 창문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홍대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밤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차지안의 새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덫의 지도가 쥐어 있었지만 그 옆에는 함께 걸어갈 친구의 따뜻한 손이 있었다. 교훈과 감동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연대와 용기 속에 있었다.